자, 들어왔습니다. 금융론 37, 38, 39 여기도 암기할 건 많지 않다는 거죠. 시험을 어떻게 풀어 헤쳐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택저당 채도,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중에 일단 유동화라는 글자부터 기억을 해야죠. 유동화는 항상 은행이 대출에 필요한 새로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산 등을 매각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어떤 유동화?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 자, 주택저당 채권을 우리는 실무에서 뭐라 불러요? 대출 채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출 채권. 근데 어떤 대출? 어떤 대출? 주택담보대출, 그 대출 채권. 그리고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런다? 영어로 모기지라고 하는 거죠. 모기지. 그래서 주택저당 채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채권을 뭔가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끌어모은다. 자, 그래서 시작이, 자, 주택저당 증권이 도입이 됩니다. 이제 이 표현을 뽑아놓은 이유가 뭐냐. 대부분 시험이 유동화 제도의 효과가 뭔가요? 그러면, 은행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니까 은행의 자금이 풍부해지고 은행의 자금이 풍부해지면 차입자들에게 혜택이 가겠죠.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금액을 차입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까지 유동화 효과를 물은 것 중에 뜬금없이 주택저당 증권이 도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유동화 제도를 도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표현이랑 똑같은 것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MBS를 물어요. MBS 정확히 번역은 주택저당 채권이 아니라 증권. 자, 주택저당 채권은 대출 채권을 말하고 이 주택저당 증권은 유동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동화 증권이죠. 유동화 증권. 근데 이 약자를 가끔씩 물어봐요. 자, 보세요. MBS는 M, 모기지, 주택저당 채권이야. 주택저당 채권을, 자, B는 백 또는 기초했다는 뜻이에요. 기초. 그리고 S는 securities, 즉 증권을 뜻하고. 그러니까 MBS는 주택저당 채권, 모기지, 이걸 기초로 발행하는 새로운 증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봐요. 시험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CMBS. 그럼 항상 이 BS가 들어가면 붕신이 아니라 그랬죠? 부산 간다고, 유동하려고. 그럼 뭘 유동화하려고 부산 가냐? 그럼 여기 CM이야, CM. 그러니까 CMBS가 나오면 대부분 상업모기지죠, 상업모기지. 상업모기지. 그러니까 상업모기지를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 이런 게 있어요. 또 뭐도 나왔냐? ABS도 나왔어요. ABS. 그럼 A는 뭐예요? 어셋이라는 자산이죠. 이게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 그럼 이들의 관계는 뭡니까? 자산 유동화가 제일 큰 거예요. 자산 유동화. 근데 자산 유동화 중에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을 유동화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또는 상업모기지 유동화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랑 다른 채권의 유동화가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조심해. 우리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채권을 유동하는데 이 대출 관련 대출은 많잖아요. 뭐 상업모기지도 있고 그냥 일반 가계 대출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대출의 유동화 중에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유동화인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면 유동화 중개기간을 누가 한다? 유동화 중개기관을 누가 담당한다? 그렇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한다. 이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른 모기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지 않아. 그 이유는 뭐라겠어요? 주택과 주택의 구입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은 복지와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택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유동화를 맡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4번 지문이 바로 그거네요. 우리나라 모기지 유동화 중개기간. 뭐 중개자 빼면 유동화 기간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더라. 그리고 대부분은 요 주택저당 증권 MBS의 성격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MBS 성격은 여기에 뭐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동화 증권의 순서를 좀 암기하죠. MPTS, MPTS, 그 다음에 MBB, MBB, 그 다음에 혼합형인 MPTS, MPTS. 자, 그래서 MPTS는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금액이야.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증권, 지분형. MBB는 순수 채권형. 그 다음에 MPTB, CMO는 혼합형. 자, 그리고 항상 MPTS는 T만 있으니까 이 모든 걸 누가 가져간다? 투자가 모두 다 가져간다. 자, MBB는 뭐만 있다? B자만 있잖아요. B자만 있으니까 여기에 제시된 걸 전부 다 발행자가 가져간다. 근데 여기서 질문. 발행자가 뭐예요? 발행자.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우리가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실질적인 유동화를 누가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를 실질적으로 담당해요. 그럼 유동화를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채권, 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채권, 줄여서 모기지를 은행으로부터 싹 받아갖고 온다. 은행으로부터, 수많은 은행으로부터 다 받아갖고 와서 그걸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발행한다.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그러니까 발행자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기관이니까 유동화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새로운 유동화 증권의 발행자가 다 똑같은 놈이에요. 이게. 아무튼 발행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고 발행자가 유동화 기관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자, 혼합형은 T자도 있고 B자도 있으니까 투자자가 일부를 가져가고 발행자도 일부를 가져간다. 그럼 투자자는 뭘 가져갑니까? 그럼 항상 현금과 조기를 챙겨갑니다. 현금과 조기를 챙겨갑니다. 그럼 현금이 뭐니? 원리금 수취권이죠. 원리금 수취권 이게 현금이고 그 다음에 조기 상환위험의 조기.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현금과 조기를 챙겨간다. 나머지는 발행자가 챙겨가겠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투자자는 현금, 원리금 수취권, 조기 상환위험, 조기를 챙겨간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다 걸려. MPTS는 투자자가 있는지를 보고 투자자가 모든 걸 갖는다. MBB는 발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발행자가 모두 갖는다. 단 MPTB나 CMO는 혼합형이니까 투자자인지 발행자인지를 꼭 확인해야 돼. 그래서 투자자는 뭘 가져간다? 현금,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현금과 조기를 투자자가 가져간다. 그럼 나머지는 발행자가 가져가겠죠. 이런 것들만 나오면 문제 없죠. 근데 좀 어려운 게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MBB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4번, 5번. 자, MBB가 나오면 발행자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죠. 발행자가 있는지를 알겠어. 그런데 뒤쪽은 초과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냐 물어봤어. 또 여기 밑에도 보세요. MBB의 경우 발행자가 나왔는데 발행자는 투자자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까? 아니,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야. 그러면 딱 하나 암기. MBB는 발행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니까 발행자가 책임을 다 진다. 책임을. 권리와 의무를 발행자가 다 가져가는 거니까 책임을 다 지는 거야. 그러니까 초과담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행자가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야. 옳은 지문 책임을 지는 것 같잖아.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발행자가 MBB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자가 지급해야 된다. 발행자가 지급해야 한다. 그럼 발행자가 모든 권리 의무를 다 갖는 것이니까 책임도 다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BB가 나오고 발행자가 다 초과 담보를 제공한다. 그럼 맞는 거예요. 발행자가 제공하는 거니까. 그리고 MBB의 경우는 발행자가 지급해야 한다. 그럼 맞는 거야. 책임을 지는 거니까. 자, 그럼 봅시다. 이거 봐. 만약에 MPTS가 나오고, MPTS가 나오고, 발행자가 나왔어요. 발행자. 그리고 초과 담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MPTS는 투자자가 모든 걸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투자자가.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겠네. 예. 투자자.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투자자. 제가 뭐 잘못했네. 요걸로 안 나오겠네. 예. 실수했어요. 잠시 죄송. 자, 제가 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요걸로 합시다. 요걸로. 잠시만요. 자, 최근에 이제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이런 거죠. MBB가 나오면 발행자가 다 같습니다. 이거 다 알겠어요. 그 조금 전에 어려운 거 초과 담보를 발행자가 제공한다. 그 다음에 발행자가 지급해야 된다. 여기까지도 했어. 그런데 갑자기 MBB를 주고 투자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투자자가 그러면 발행자가 아니라 투자자니까 우리는 예전에 그냥 X 이렇게 빨리빨리 쳐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원리금 수취권을 예로 듭시다. 원리금 수취권. 원리금 수취권을 딱 주고 뭐라고 지금 요새 나오냐. 투자자가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거 지금 설명하려고 제가 버벅댔네.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을 딱 가지고 MBB의 원리금 수취권은 MBB의 발행자가 갖는다. 이런 맞는 거고 원리금 수취권은 MBB의 투자자가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요새 준다는 거.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아무튼 발행자가 갖는 거니까 MBB의 경우는 투자자는 갖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좀 조심하시라는 거죠. 이 평가 시험에서 한번 나와서 아주 헷갈렸던 그런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MPTB. 자, MPTB는 혼합형이니까 발행자네 일단 최소한 발행자니까 뭐는 없어야 돼. 뒤쪽에 현금과 조기,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이용은 없어야죠.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그런데 소유권이야. 그러니까 갖는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MPTB 또 혼합형이 나왔어. MPTB. 그리고 여기 봤더니 투자자가 나왔어. 투자자는 뭘 갖는다? 현금과 조기. 근데 뒤를 봤더니 원리금 수취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맞는 거지. 맞는 거지. 자, 그래도 CMO 다계층 증권이라고도 하고 다계층 채권이라고도 하고. 자, 증권이라고 돼 있지만 어떤 책은 다계층 채권이라고도 돼 있어. 왜? 유동화 증권은 실질이 다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 아니, 조금 전에 지분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지분 금융이 아니야.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거고. 아무튼 유동화 증권은 전부 다 실질이 채권이라 부채금융에 해당한다. 부채금융. 그리고 CMO니까 다계층 증권이라고도 나오고 다계층 채권이라고도 나오고. 아무튼 항상 여기는 어떤 표현에 조심해야 된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주택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을 다양한 형태의 채권에 재분배한다. 또는 밑에 위험과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다양하다. 요 표현만 있으면 된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수치 암기하는 게 다죠. 한번 봅시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일단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이유는 명목형이니까.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형이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을 누구한테 위탁해야 된다. 누구한테?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명목형의 특징으로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실질형의 특징은 요놈이죠. 요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실질형이야. 실질형. 그러니까 직원 있죠. 근데 전문 인력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감정, 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렇게 됐어. 5년. 자, 시험에 이렇게 모의고사야. 시험은 아니고 모의고사. 자,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면 학사, 대학원 졸업하면 석사이죠. 석사. 부동산 관련 뭐라고 해야 되나? 부동산 관련 학계, 아무튼 석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는 몇 년? 3년. 이것도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대학원 일반적으로 몇 년이에요? 대학원 2년이잖아. 2년. 석사 2년에 실무 3년. 그럼 5년이 되잖아. 5년이. 이런 것도 나왔다. 모의고사에. 자, 그 다음 이제 회사를 설립합시다. 항상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고 현물 출자로는 설립할 수 없다. 그리고 설립 자본금은 항상 5억, 3억, 자기관리 실질형은 5억, 위탁관리 등 명목형은 3억. 자, 그 다음에 설립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해야 된다. 그럼 여기는 무조건 자기관리야. 실질형 회사의 의무예요. 자기관리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그리고 회사가 설립했으면 이제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야죠. 최저자본금. 자, 이것도 보세요. 이 최저자본금은 표현이 다양해. 그냥 자본금이라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6개월 이내에 갖춰야 할 자본금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니까 설립자본금이랑 헷갈린다는 분이 있어. 그냥 헷갈릴 게 없어. 설립자본금은 반드시 설립자본금이라고 제시해요. 그러면 몇 억, 5억, 3억. 실질 5, 명목 3. 근데 최저자본금 그냥 설립이 없잖아. 설립이 그냥 자본금이야. 자본금 어떤 표현이 있더라도. 그러면 70억, 50억이지. 70억, 50억. 70억, 50억. 실질형은 70억. 명목형은 50억. 자, 그 다음에 이 70억, 50억을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모으잖아요. 그래서 주식 총수의 몇 프로 이상을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합니까? 그러면 30%야.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에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주주 1위는 발행 주식 총수의 몇 프로?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30% 이상은 일반에게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인이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그리고 현물 출자는 안 된다는 거. 항상 안 된다. 그 다음에 자산의 구성 항상 80%야. 80% 이상은 무엇으로 구성해야 됩니까?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자,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으로 구성하고요. 그 중에 70%죠. 그 중에 70% 이상은 실물인 부동산이어야 한다.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건축 중인 건물도 포함된다.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익 배당 한도의 몇 프로?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기존 차입금을 또는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더라. 기본적으로 여기는 수치 싸움이에요. 자, 수치만 한번 볼까요? 어디서부터 봅시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수치는 첫 번째 회사의 설립 자본금 얼마? 5억, 3억. 설립 자본금 5억, 3억. 실질형이 항상 크다. 자,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 70억, 50억. 70억, 50억. 실질형이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주식은 30% 이상을 일반에 제공해야 되고요. 30% 이상을 일반에 제공해야 되고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50%. 자, 그 다음에 자산의 구성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은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이어야 하고요. 70% 이상, 70% 이상은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 배당 한도의 90%, 90% 이상은 주주에게 배당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남은 거 함께 합시다. 프로젝트 대출. 자, 프로젝트 대출은 어떤 걸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합니까? 자,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만들어지는 미래 현금으로. 자, 대표적인 사례가 프로젝트가 도로 프로젝트, 도로 건설 프로젝트면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현금 흐름은 도로 완공 이후에 만들어지는 톨게이트 사업 운영, 이런 현금 흐름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 2번, 3번, 4번이 똑같은 표현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 2번, 3번, 4번이 똑같은 논점이라는 게. 자, 보세요. 자, 프로젝트 대출은 사업주, 이 사람이 개발을 하는 사업주와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키고자 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 거죠. 왜? 아니, 돈을 사업자한테 주면 어떻게 돼? 그래서 어디다 해줘요? 사업자와 독립된 제3의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그 회사 이름이 프로젝트 회사죠.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그 프로젝트 회사에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림을 한번 그릴까요? 자. 여기가 프로젝트고 여기가 은행이고 여기가 사업자. 은행이 사업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사업자와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라고 해서 요 프로젝트 회사에게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왜 그러니? 그러면 딱 하나죠. 뭐 때문에? 그렇죠. 요 사업자를 요 프로젝트와 관련된 현금 흐름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거야. 사업자가 영향을 줄까 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 그러니까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 단절 시켜놨으니까 프로젝트가 잘못되더라도 사업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은행은 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돈을 소구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사업자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업주와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 단절시켰기 때문에 사업주의 파산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4번 봐요. 사업주는 프로젝트가 파산한 경우라도 프로젝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프로젝트 대출은 은행이 사업주에게 소구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없다. 소구할 수 없는 비소구, 제한적 소구 금융이고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사업주의 단절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업주가 파산하더라도 프로젝트에 영향을 안 주고, 프로젝트가 파산하더라도 사업주에 영향을 안 주고, 은행은 또 프로젝트 회사에 법적으로 빌려줬으니까 사업주에게 소구할 수 없다, 비소구, 제한적 소구 금융. 그 다음에 밑에 5번, 6번 똑같아. 프로젝트 대출은 누구 회계 장부에 기록이 되는 거야. 은행 또는 프로젝트 회사의 회계 장부에 기록되는 거지. 사업주의 회계 장부에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이걸 부의 금융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부의 금융효과가 나오면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대출이라는 뜻인데, 그냥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대출이야. 이것만 판단하면 안 돼.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사업주의 회계장부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의 금융효과가 나면 어디에서든지 사업주 또는 차입자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의 금융효과가 나왔으니까 사업자 또는 차입자의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대출은 에스크로우 계정을 활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딱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